톤이 낮아져서 시장이 꺾인다, 이런 뷰는 아직은 아닌 구간이고요. 주요 단위로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, 뭐 이런 톤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은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는, 뭐 저가항공 쪽에서는 바닥이 1차적으로는 형성이 됐다고, 재건에 대해서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. 네, 오늘 모신 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, 일단 오늘 또 금요일 미국 시장, 네. 어제는 또 좋았다가 오늘은 또 확 급락을 해버렸어요, 나스닥이. 네. 참 이거 어떻게 이 시장을 이해해야 될지 참 투자자분들은 힘들 거예요. 네. 워낙 롤러코스터 같아서. 네, 아무래도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점도표가 기존과 다르게 좀 퍼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연준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명확하게 이게 스텝을 더 인상에 대해서 나아가야 할지,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9월에는 조금 다르게 해야 될지, 그게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상황인데요. 지표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그만큼 커지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비농업 고용 부분 자체가 시장 대비해서 잘 나오면서 위와 같은 영향이 있었는데요. 아무래도 그 고용과 관련해서 또 데이터가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금리 스텝 같은 경우도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영향이 있었고요. 성장주 같은 경우 최근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턴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,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마이크론에 조금 톤을 낮추는 그런 영향도 있었다 보니까 종목별로 뭐 빅테크 중심 하락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여기에서 시장을 한 번 더 비춰본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시장 많이 우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, 지금 여기에서 뭐 마이크론의 영향으로 SK 하이닉스, 삼성전자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서 하락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전체적인 이러한 요소, 시장에 반영되는 요소 자체는 지금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요인들이 반영이 돼 나가는 단계거든요. 저희가 지수단에서 하방을 뭐 2550, 2600 이렇게 정해놓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,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, 하이닉스 한 번 더 하락을 한다면은 지금 펀더멘탈 상으로 보더라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 뭐 뷰 자체는 지금 이게 톤이 낮아져서 시장이 꺾인다, 이런 뷰는 아직은 아닌 구간이고요. 만약에 새롭게 그런 하락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, 환율의 흐름, 그런 흐름을 통해서 선행해서 먼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다시 있다고 하면 제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하여튼 오늘 아마 우리 한국 시장은 뭐 휴일이니까 네. 주말이라 뭐 열리진 않는데 네. 되게 많은 분들이 걱정할 거예요.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 2.47% 네. 하락한 상태인데, 네. 내용을 보면 좀 기분이 나쁜 게 테슬라가 일단 10% 감원하겠다. 네, 뭐 이런 메시지가 있었고, 네. 마이크론 역시 D램이 침체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급락했기 때문에 네. 월요일 우리 또 쉬죠. 화요일장. 물론 월요일 날 네,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네,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화요일 또 투자 심리가 바뀌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러나 어쨌건 현재까지는 D램 침체. 근데 이걸 우리가 좀 기분 나쁜 게, 이건 현장 기업의 이야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네, 증권사나 네네. 조금 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닐까.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쨌든 우리 반도체 수출주가 많은 한국의 입장에서 참 안 좋은 영향 아닐까 싶거든요. 네.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톤을 놓고 봤을 때도 디램에 대한 이러한 우려 자체는 뭐 충분히 반영됐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여기에서 그 예견된 부분, 저희가 시장에서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이와 같은 조정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 부분 자체에서 그만큼의 시장 체력이 좀 약하다는 점을 먼저 알 수가 있겠고요. 시장 체력과 함께 논해 봤을 때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아까 언급을 드렸겠지만은 전저점 수준으로 오더라도 저희가 뭐 소위 말해서 밸류 하단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 정도 와주면은 그냥 하나의 기회겠죠. 매수의 기회다. 네, 그렇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노이즈다. 그러니까 네. 지금 우리가
그 이제까지 그 시장의 주도주 역할, 시장을 상승으로 끌고 가는 어떤 모멘텀으로 봤던 게 자동차주하고 네네.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섹터잖아요. 네네. 근데 일단 반도체 섹터와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론 뭐 7%, 엔비디아 4.5%, AMD 빠지고 이런 현상들 네. 이것이 한국 시장에 충격을 만약 줘서 반도체주들이 만약에 더 떨어진다? 그때는 매수의 기회다.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? 테슬라도 그 한 10%, 9% 빠졌는데 네. 결국 여기도 10% 감원을 하겠다. 이거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것에 대한 네. 우리는 근데 테슬라는 성장주인데 네. 성장주가 감원하겠다. 이거는 상당히 좀 쇼킹한 거 아닌가요? 그럼 자동차 혹은 2차 전지 소재 이쪽으로도 충격이 클 것 같은데. 일단은 테슬라의 특정 요인으로 일단은 보이기는 합니다. 구조적으로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그 성장주의 퍼포먼스 안에서 뭐 새롭게 M&A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포테인먼트의 강화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감원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원래 그대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첫 번째. 근데 그 구체적인 감원 부분이 이루어진 게 이게 각 기업별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꺼림직할 수가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시대,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뭐 성장주라든지 소위 말해서 더 넓게 본다면 뭐 스타트업 이런 군에서 비용을 통제하는 부분에 원래 마지막에서 이루어지는 게 감원 부분인데 선제적으로 테슬라가 이러한 뭐 행위? 이러한 부분에 그런 스탠스를 냈다는 데 대해서 조금은 뭐 확산이 안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다? 네,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나 만약에 그 다음에 벌어지는 현상들이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까요? 여기에서 이제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으로 뭐 이런 감원들이 확산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톤 자체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톤으로 꺾는 모습인데 이제 뭐 주요 단위로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내년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톤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은 시장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. 네. 인천공항 국제선이 이제 정상화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공주 흐름이 좋은데, 네. 근데 또 반대로 또 거기 그 뭐죠? 그 유상증자 이슈들이 네, 또 있어가지고 맞습니다.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. 지금 현재 측면에서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그 자본 잠식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를 선제적으로 증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자본 확충을 해오는 단계였었는데 그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자본 잠식 우려 그 부분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. 일단은 구조상으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네. 3대1의 감자고 그다음에 주주 배정의 유상증자 뭐 이러한 부분을 단행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주주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데 그 시장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뭐 저가항공 쪽에서는 바닥이 1차적으로는 형성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고요. 그 자본에 대한 확충들이 미리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가 저번 주에 주가가 강했거든요. 네, 진에어라든지 아니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 두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기준상으로 보면은 진에어가 자본 총계가 1,403억 원, 예, 자본금이 522억 원, 그리고 가용한 현금 자체가 296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수준에서 당장은 이제 추가적인 그 조달의 이슈가 없을 수 있다는 점. 그다음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. 1분기 말로 해서 자본 총계가 한 1,175억 원. 연구체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원 정도 수준이 되겠고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월 한 200억 원 정도 지금 현금의 유출을 감안하더라도 당장은 지금 자본에 대한 확충 이슈가 없다 보니 주가가 강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,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주가 측면에서 추가로 접근을 해야 되냐,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. 모멘텀이 긍정적이면 두 가지, 부정적이면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기존의 국토부가
그 10월 기준으로 해서 그 코로나 3단계 그 단계를 통해서 50%까지 국제선을 회복을 하겠다 했던 계획을 이제 6월 8일부터는 증평 규모의 제한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 수요에 따라서 항공편을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하나다 노선 개방 자체가 뭐 15일로 미뤄졌는데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저가 항공주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 7월 같은 경우 이제 정부에서 보전해 주던 그 작은 부분을 이제 이 부분을 보전을 안 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 뭐 현재 새로운 정부라서 그런 요인은 낮겠지만은 이 점이 다시 보전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한 번 좀 불안한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, 그다음에 이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, 일단 뭐 가격 조정이 좀 됐을 때 사는 게 맞냐,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매도하는 게 맞냐,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? 대표적으로 지금 가까운 모멘텀이 말씀드린 것처럼 8일 그리고 15일에 있다 보니까 제주항공 그리고 진에어 뭐 자본 부분에서 이슈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황을 더 보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. 저번 주에 언급드린 것처럼 일단은 가까운 모멘텀에서 10%의 반등 구간까지는 왔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새롭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8일, 15일 이 모멘텀이 있다 보니 이 구간에서는 뭐 주가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봐도 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증자를 감안한 현재 구간 가격 자체의 적정 가격은 1,920원이거든요. 네.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본다고 하면 증자를 단행하고 조정이 1,780원까지 나왔었어요. 처음에는 이 구간에서 뭐 하락의 시작의 시가 기준으로는 뭐 적정가 부근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1,780원까지 하락해서 지금 기준으로 해서 증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는 차익이 발생을 하기는 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신주 배정이 8월 12일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,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배정이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고 증자 확정가 같은 경우 2차 확정 같은 경우가 이제 9월 12일이거든요. 이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물론 현재가 기준으로 증자를 감안했을 때 뭐 희석 기준으로 적정 가치, 적정 가격 이하로 있기는 하지만은 신주 배정 기간에 돌입을 했을 때 그 주가 이하로 있을 때가 매매를 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효하거든요. 그렇다 보니 에어부산은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신주 배정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다 보니 그 기간을 감안해서 이제 매매를 돌입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 인프라주들. 네. 근데 또 갑자기 그 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 대한 인프라 사업에 네, 대한 그렇습니다. 기대감. 네. 근데 또 갑자기 며칠 전에 또 중국에서 또 조호제가 나오면서 네네. 이 건설 기계주들 네네. 좋은 흐름이 보였잖아요. 네. 어떻습니까? 이 분야, 이 섹터는? 대표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만 봐도 비싸지 않은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 이런 모멘텀이 부각되는 구간에서 이제 주가는 뭐 촉매가 돼서 상승을 할 수가 있겠고요. 이제 가까운 모멘텀으로는 첫 번째 6일에서 8일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 차관이 방문을 하는 점이 시장에서 먼저 부각이 됐었고,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당에서 이제 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방문을 추진을 하는 점, 이러한 점이 복합적으로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수치로 살펴보면 지금 예상되는 수치 자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 630조 원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 미국과 그다음에 글로벌 국가, 우리나라까지 낙수 효과를 감안을 하면은 통상적으로 순이익단으로 기존의 연간 순이익 대비해서는 한 10%, 20% 정도의 증대 효과는 나타날 수 있어요. 이게 베스트 케이스긴 한데 나타날 수 있는데, 한번 되돌아보면 이라크 이슈 때 이 재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글로벌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패권 국가들의 재건 비용에 대한 배분에 좀 이견이 있었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게 통상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좀 느리게 진행되기도 했고,
그 다음에 재건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그러한 이익의 기여는 미국 쪽 기업들이 대부분 가지고 갔었거든요. 예, 그렇다 보니 이 부분도 저희가 함께 감안을 하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봐도 네. 아니 거기다 뭐 우크라이나 돈 쏟아붓는 거 무기 지원해 준 거 다 미국인데 네네. 나중에 그 어떻게 회수할 거예요? 네. 그 자기네 기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어떤 이권으로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거기서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? 네.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 건설공사 쪽으로 배정된 게 432조 원입니다. 이게 근데 여기에서 코멘트를 했던 게 그 자재 부분은 미국산으로 전부 그렇게 조달하라. 뭐 조달할 수 없는 부분 자체는 저희 일부를 감안해서 그렇게 차치를 해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게 그 굴삭기 분야라든지 그러한 부분, 뭐 송배전 이러한 부분의 투자 자체는 미국 로컬에 진출해 있는 기업, 뭐 그러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질 수혜는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지금 뭐 현재 테마주들이 좋기는 해요. 뭐 전거래일도 강했고 한데 실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종목을 좀 찾아보다가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괜찮은 게 진성 TEC라는 예, 종목이 어떤 면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세요? 통상 이게 그 캐터필라 쪽에 매출 비중이 60%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디어 저희가 많이 들어본 최근에 많이 들어본 그 농기구 관련된 뭐 그 기업과 관련돼서 매출이 있고 뭐 밥캣 이런 쪽으로 하부 부품에 대한 부분이 나가는데 지금 그 캐터필러 쪽으로 해서 뭐 굴삭기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법인도 위치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 연한 자체가 그 하부 부품의 교체 주기가 도달을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이게 사이클상으로 뭐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요인도 도달을 했고 지금 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해두겠습니다.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둘 때 지금 진성 TEC의 시가총액이 2,700억 원 수준입니다.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290억 원 수준. 근데 이 부분이 미국의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가만히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하부 부품의 교체 올해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그 연한까지 감안을 했을 때 순이익단으로 한 80억 원 정도가 증대가 가능하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한 30% 정도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레인지가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. 물론 비슷한 종목들도 있거든요. 뭐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은 조금 올해 실적의 체력이 뒷받침되면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의 종목 같은 경우가 진성 TEC가 되겠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지난주 또 핫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였죠. 네. 네, 그래서 태양광, 뭐 풍력 다 좋은 모습이었는데, 네. 근데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는 워낙 좋았다가 다시 원위치로 회귀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. 네. 들고 있으신 분들도 야 이거 항상 좋기만 하진 않아요. 네. 언제 팔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네. 어떻게 이번은 좀 다를까요? 이게 미래 거를 미리 땡겨오는 지금 구조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얘기했었던 크게 변하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2050년 뭐 유럽의 넷제로 달성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65%까지 올려야 된다. 늘 있었던 얘기. 그 다음에 뭐 유럽 기준으로 현재 기준보다 3년간 태양광의 기존 설치량 대비해서 증설을 해야 된다. 늘 있던 얘기.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부각되는 상황이 한미 정상회담이 일단은 그 부분이 촉매를 이뤘고요. 워낙 지금 태양광 기준으로 밸류체인 자체의 의존도가 뭐 폴리, 모듈 이러한 부분이 거의 90%가 중국 업체에 의존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제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중국에 너무 의존돼 있는 밸류 체인 자체를 지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가 약간의 분쟁이 지속되다 보니 우리나라 쪽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 주가가 촉매가 됐었고 뒤이어서 나왔던 게 뭐 작년에 재생에너지 비중 데이터로 태양광이 몇 % 올라섰고 풍력이 몇 %, 신재생 비중이 올라섰고 근데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일단은 이 주가의 흐름은 사이클의 변화보다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뚜렷하게 주가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.
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가 뭐 폴리실리콘, 모듈 이 부분에서 60에서 90%를 이미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폴리실리콘이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5배 정도. 네. 그다음에 모듈 같은 경우는 지금 배수 자체가 크다 보니까 하단의 값을 매겨도 한 20배 정도거든요. 그런 점을 봤을 때 올해 예상 실적 수준으로 보면은 OCI 정도가 뭐 상승 갭은 남기는 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.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모듈 쪽 사업 비중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뭐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5천억까지는 상승 가능한데 뭐 미리 주가가 상승했어도 한 20% 정도의 여력은 남아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 이 부분의 주가의 상승들이 특정한 종목만 가는가? 또 그렇지는 않단 말이죠. 그렇다 보니 밸류에이션의 목은 분명히 차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합니다. 네. 여기에서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주가는 뭐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하겠죠. 뭐 삼성에서 이제 뭐 언급한 것처럼 RE 100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천명을 하겠다. 이 부분도 새로운 모멘텀은 아니었거든요.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단계다 보니 지금 구간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물론 뭐 미국, 유럽 각지에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넷째로 원래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이 부분을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혜가 크게 없는 상황이고 이 수혜를 만약에 보기 위해서 또 증설에 대한 요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또 불안할 수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저희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좀 주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목에 찼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 네. 잘 비율을 좀 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다. 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면에서 조금 바라봐야 될 게 한 가지 부분 이제 원전 같은 부분은 모멘텀 자체는 우리나라 그다음 미국 존재를 하는데 주가 자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되려 밀려 있는 구간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 원전의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 주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 이게 사업 구조상으로 보면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거를 당장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게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ISMR 그러니까 기존의 이 ISMR이라는 게 스마트 원전 이 부분이거든요. 근데 미국의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뭐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테라파워 이러한 부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다음에 일본의 국책은행 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자본 투자를 통해서 미리 이제 이 사업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. 근데 스마트 원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기 뉴스케일 파워에 하는 주기기 부분 자체를 BHI가 기존에 담당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전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는 한 번에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고요. 전통적인 사업이 백업이 되냐 이거를 또 순위로 따져봐야 할 텐데 기존에 이제 LNG와 관련된 발전 사업 이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한 3,500억 원, 그다음에 이익은 BEP 수준으로 하다 보니 그러한 가능성은 주가에 반영이 된 상황인데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ISMR 즉 기존의 스마트 원전의 이름이 바뀐 부분이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BHI라는 종목도 원전 중에서 좀 이와 관련된 가장 연관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쪽 관련해서 신재생 원전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팩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